안녕하십니까. 야부리박 진박 TV 야부리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봄은 오는가 전편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왜 실행하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우리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이게 참 역사적으로 오래됐는데 이 안전진단. 뭐 안전진단을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 집이 정말 안전한가 안 한가. 네. 안전 안 하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안전하고 좀 살만하면 좀 더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전 단계,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별로 굉장히 좀 달리 정책을 폈어요. 뭐 예전에는 이제 안전진단 없이 일정한 기간만 도래하면 밀고 재건축을 할 수 그렇죠. 있었죠. 그게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집값이 하도 폭등을 하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 나온 게 재건축을 쉽게 허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떼요. 종전의 가격이. 그리고 이걸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팍팍팍 뛰니까 이게 이 가격이 주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좀 제어하는 수단으로 안전진단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아직도 구조적으로 쓸만하다. 그러면 계속 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절 이제 기억을 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안전진단 요건에 이 내구성. 이제 안전진단 요건이 몇 가지 되잖아요. 내구성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표징 분석. 요 네 가지 중에 내구성을 가장 점수를 높게 치면 안전진단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구성의 점수를 낮게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수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정부 차원에서 물량 조절을 했던. 그럼 결국은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은 물량 조절을 할 때 프로테이지를 높이면 공급을 줄이는 거고, 좀 그걸 완화해주면 공급량을 늘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지표로도 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좀 제어하고 싶은 건데, 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게 가장 쉽거든요. 쉽다기보다도 가장 첫 번째 단계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앞선 선단의 단계니까 여기서만 제어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못 가잖아요. 또 여기서만 풀어놓으면 또 많은 물량이 가고, 그런 수단으로 했었고, 공급 정책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시작서부터 끝나는 준공 입주까지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량 조절을 하면 당장 효과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전진단을 많이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당장 물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다만 이걸 막 해주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더라. 재건축이 된다더라 그러면 아파트값이 뛰잖아요. 뛰죠. 당장. 근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뛰잖아요. 그래서 가격의 통제 수단으로 썼죠. 근데 이게 10년 후가 되면 공급의 통제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안전진단 요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내구성에 대한 점수를 높였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때는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내구성의 점수를 낮춥니다. 그럼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되게. 근데 이제 시대가 그 10년 후가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음마 아파트 지금 30년째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79년도에 준공된 그때 4,400세대인가 그래요. 엄청난 물량이죠. 뭐 어찌 보면 어지간한 하나의 조그만 신도시, 미니 신도시예요. 미니 신도시의 물량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이제 당연히 재건축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재건축을 30년 전부터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죠. 지금 조합 설립만 완료된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 여부였어요. 근데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4,500여 세대가 되는 이제 굉장히 뭐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라 해서 의견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안전진단의 요건 자체가 계속 변화했잖아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강화했고 또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그게 또 완화됐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강화를 하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좀 어떻게 재건축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또 지금 완화된 단계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음마아파트는 조합 어떤 내분의 의견을 그 모으는 그 과정 또 이런 안전진단이 계속 규정이 바뀌면서 그걸 통과하는 그 기간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끌고 온 경우죠. 이제 조합 설립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좀 빨리 돼야죠. 아까 말씀대로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현재 주거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구 사는 거예요. 20억짜리, 30억짜리라고 하는데 머리에 이구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이제 삶의 지수는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참 아까 얘기대로 세대수도 많고 용적률도 높고 뭐 이러는데 이제 아까 얘기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럴 때 이분들은 또 추진을 하고 추진 동력이 달라붙어 이거하고 딱 엇박자가 나죠. 가격이 떨어지면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분들의 추진 동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루 동선이다. 여름에 부채를 준비하고 겨울에 난로를 준비해야 된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좀 줄기차게 추진을 해놓은 게 나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일단은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꼭 가격이 올라갈 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규제가 막 강화되니까 또 안 된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아이고 뭐 좀 쉬었다 하지. 이러니까 또 인허가 절차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추진이 그게 대표적인 게 음마아파트. 그렇죠.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저 사업 승인 받고 뭐 사업 승인까지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그렇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까지 맺어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 승인 정도까지는 받아놓고 그건 달려가야죠. 나중에, 거기까지 줄기차게. 나중에 이제 뭐 법이 바뀌고 뭐 저기 하면 좀 뭐 설계 변경을 좀 돈 들여서 하더라도 그럼요. 일단은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고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죠?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까지 가고 거기까지 지켜봤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시공자 뽑고 관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분양이잖아요. 착공하면서. 요건 단기간에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진하다가 조합 설립하고 좀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쉬고 있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 좋은 것 같아서 하려고 그러면 막 규제들이 막 들어오니까 또 이게 동력을 약하게 되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마아파트가 이제 지금 뭐 조합 설립까지 갔다고 한다면 일단은 사업 계획 승인까지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서 관리 처분하고 시공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리면 된다는 거죠. 네. 그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아까 구조 안전성이 45%, 50%. 그 다음에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40%. 그때 이제 가격이 내려가기 가격이 이제 시작하죠. 내려가고. 그러니까 완화되기 그러니까 완화해 준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 20%.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강화. 그래서 50%. 지금은 완화. 그래서 30%. 네. 그러니까 결국 구조 안전성의 숫자가 가격 조정하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 표를 보니까 느낄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네 가지의 요인이 뭐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구조 안전성이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 안전성만 강화해 놓으면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않잖아요. 오늘 또 뭐 안전진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울러서 이제 안전진단도 있었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어쨌든 완화 정책 크게 이제 3개를 좀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진단 요건 낙하 좀 완화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좀 완화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1억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세금 경감해 주는 거. 근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그 전에도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이제 원래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네. 강남 등 이 재건축을 하다 보면 워낙 개발 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를 해서 이제 서민 주거주택 마련에 재정 투자를 하자. 굉장히 뭐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여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어요. 그 그죠.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작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막 떨어지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걸 계속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해서 금액이 환수된 것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유예를 계속 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더 이상 유예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환수된 것은 아직까지 이 중공까지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그렇죠. 중공까지. 그건 거의 뭐 미미한 것 같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부동산이 침체돼 있는데 재건축 경기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손을 본 거죠. 손을 본 게 상한 금액을 1억까지로 올리면서 얼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재건축 실제 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좀 낮아졌더라고요. 또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떤 본래의 의미, 그 의미가 있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분양가 상한제도 4개국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놔두고 이제 폐지를 했는데 글쎄 이 효과가 사실 나름대로 이제 이 부동산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건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큰 임팩트는 없어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과다한 규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고 일부에만 남겨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이제 안전진단 가중치 내구성이 하나 낮춰주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세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일부 지역만 놔두고 이제 폐지하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는 좀 시장을 나름대로 뭐 과열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은 장시간을 달려야 되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문제점이었는데 또 그런 부분도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도입한다고 그래서 추진위 구성까지 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추진위는 없이 바로 조합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조합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3분의 2 동의를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추진이 50%를 놔뒀는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이제 조합이 주체가 되잖아요. 사업시행이 주체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가장 빨리 모을 거냐. 이게 이건 어찌 보면 그 민주주의 제도, 자기 스스로 대표를 뽑는 그것이 저는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건 꼭 제도만 하면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하시는. 아니 그럼요. 주민들은. 아니 자기네 대표를 스스로 뽑을 능력은 스스로 길러야죠. 그렇죠. 조합장님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잘 첫 뽑아야죠. 번째.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똑똑해야 돼. 그러려면 그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럼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진박이 아무리 진박이 아무리 TV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부 정책 중에 한번 들여다볼 게 이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이건 꼭 사업성 개선도 되지만 사실 조합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조합이니까 조합에서 조합비 걷어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거둔다는 허그에서 허그에서 예전에 진짜 허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관리처분 나고 완전히 사업이 제대로 달성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증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해주겠다. 50억 이내로. 그 사업장들이 사실 초기 단계가 어렵잖아요. 시공사까지 세팅이 되고 그럼 금융권에서 다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가도 한 3년 걸리니까 50억 하면 한 1년에 한 15억 정도? 그 정도면 초기 뭐. 단계에 좀 자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했던 걸 이제 전국 차원으로 늘리고 정부에서 허그를 통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건. 또 정비 사업 중에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것 중에 이제 노후도가 있어요. 노후도가 종전에는 지금 3분의 2였지 않습니까? 이걸 60%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완화해 주면서 또 하나는 옆에를 노후도 안 된 부지를 옛날에 10%까지
추가로 붙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하다 보면 이번에 이제 20%까지 붙일 수 있게 있게. 노고도를 뭐 상당히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사비 갈등 부분이 꽤 많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뭐 그러니까 최고 예를 이슈죠, 들면 최고 이슈죠. 최고 이슈죠. 최근 3년에 30% 올랐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비용 50% 올랐고 거의 뭐 공사비가 2배 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LH공사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이걸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공사비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컨설팅 받아봐야죠. 컨설팅 받아서 현장에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건축 재개발 현장 요새 뭐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제 완공해서 입주 때까지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이 우리 그 조합원 분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담이나 뭐 기타 등등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이러한 갈등 현장이 있는 곳에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조합 집행부가 빨리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는 것이 조합 사업의 최고의 어떤 갈등을 풀어가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야부리진, 야부리파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